여러분 고3들 이번 주부터 학교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쭉 나오지? 학교 쭉 나오고 수요일에 1일씩 가고 그리고 목요일에 그냥 안 가는 거죠? 그랬던 것 같기는 해. 자, 한번 볼까요? 첫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문단 보시니까 예술은 어떤 활동인가 하고 물음표가 써져 있네요. 그렇지? 첫 줄부터 물음표가 나와 있다, 질문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핵심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하죠. 심지어 그냥 대놓고 예술이라는 걸 앞에 걸어놨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글의 분야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정답으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이걸 전체의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 여러 철학자들과 예술 이론가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해 왔대. 그러면은 뭐 그동안 철학에서도 또 예술 이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모방론이래. 그러면은 사실상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이 모방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심지어 작은 따옴표로 써져 있으니까 그냥 누가 봐도 이 글 전체는 지금 모방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문이라는 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방론은 예술이 결국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이론이래. 이게 바로 모방론의 정의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딱 세 줄 읽었는데 비문학의 전개 방식이 두 개나 나왔죠. 물음표와 답, 그러니까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핵심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정의를 통해서 또 핵심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방론은 말 그대로 자연 모방인 거고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나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점이 바로 모방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모방적인 동물이며 모방에 의해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라며 라고 나왔죠. 인용이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전개 방식 질문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대.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 인용된 말은 모방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는 다른 말로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형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개연성을 지니며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대.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예술의 특성은 개연성과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개연성과 보편성이 바로 예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그의 생각은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모방론은 서양에서 예술을 규정하는 이론 나왔죠. 공간이 서양입니다. 지금. 그치? 그럼 이 글은 서양에서 예술 분야를 다루는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자, 이거 뭐예요?
그동안 그랬다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통념과 그 통념에 대한 반박으로 갈 수 있겠죠. 왜냐면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였다는 거는 이게 그때 당시의 통념이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랫동안은 그래 왔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거기에 대한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그쵸? 통념에 대한 반박. 그렇다는 거는 통념보다는 반박이 조금 더 중요한 지문이 되겠죠. 하지만 역시나 반박이 등장합니다. 근대에 이르러 근대 또 확 체크해야겠죠. 시간적 변형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가 아니었다는 거래. 그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후대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근대까지 이르게 되자 그때쯤 오니까 그 사람의 이론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방론이 비판을 받게 된 거니까. 근대에 이르러 헤겔은 자신의 저서인 미학 강의에서 모방론이 예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모방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아, 그러면은 1문단은 지금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성은 헤겔의 비판으로 갈 거지만 헤겔이 무엇을 비판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방론이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잡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 여기에서 이미 모방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끝났다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쭉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1분단에서 잡아낼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이 모방론이죠. 이 모방론은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야. 그치? 그럼 방향성은 뭐야? 근대에서 이 모방론을 비판하는 게 방향성이야. 그치? 앞으로는 이 모방론에 대해서 비판하겠구나 라는 것. 누가? 헤겔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높은 확률로 아마 다 문단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대놓고 1문단 마지막 줄에서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그 세 가지가 각 문단의 핵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역시나 2, 3, 4문단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첫째, 둘째, 셋째라고 그 순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쵸? 그래서 1문단 마지막 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측면이 본론에서 2, 3, 4문단에서 첫째, 둘째, 셋째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확실한 건 뭐예요? 그 첫째, 둘째, 셋째 핵심이 바로 각 문단의 핵심 문장이 될 거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문단이에요. 첫째, 헤겔은 예술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려고 해도 다른 말로 하면 모방이죠. 그치? 표현 수단의 한계로 인해 모사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자, 헤겔의 비판 첫 번째는 뭐야? 표현 수단의 한계야. 그치? 표현 수단의 한계로 인해서 제한이 생긴다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하나 더 있어. 헤겔은 예술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말 하죠. 외적 이런 말은 반드시 반대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반대말이 너무 명확하잖아. 내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나 논술을 할 때는 꼭 반대되는 말들을 꼭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형상, 그렇다는 거는 내적으로 존재하는 건 뭘까라는 걸 생각하고 읽어 나가야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지금 외적으로 존재하는 형상을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적으로 존재하는 건 어떻게 모사해야 할까?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그는 예술이 아무리 높은 완성도를 지닌다고 해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표현 수단을 통해 원본인 자연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대. 왜? 표현 수단은 개별적이고 특수해. 그치? 근데 그 하나하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원본을 똑같이 모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헤겔이 생각하는 예술의 특징은 뭐야? 표현 수단이 개별적이고 특수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앞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어? 예술은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반대되는 말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예술을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방으로 생각한다면 예술이 속임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대. 그래서 헤일이 생각하는 예술은 뭐야? 모방으로만 생각한다면 여전히 속임수의 굴레를 맞을 것이다. 왜?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이 묘사할 수도 없으면서 똑같다고 주장하는 건 속임수라는 거야. 그죠? 예술활동 역시 불필요한 수고가 되거나 일시적이고 헛된 유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모방으로 생각하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야. 그죠? 이런 점에서 해겔은 모방이 기술적 숙련성을 얻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따라 그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지 자유로운 정신활동인 예술행위 자체는 아니라는 거야. 즉 모방은 예술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그럼 모방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야?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는 거에는 장점이 있는 게 맞아. 그렇지만 예술이라고 규정을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는 인간은 모방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 더 큰 기쁨을 갖는다고 보고 인간은 인용입니다. 인간은 흉내내는 재주를 완성하는 것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모방이죠. 흉내내는 재주는 다른 말로 하면 모방이야. 그 다음에 망치와 못 등을 발명하는 것. 발명은 뭐야? 위에 나오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해겔이 생각하는 모방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발명인 거야. 그치? 발명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 또는 발명 정도는 돼야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일단 표현 수단의 한계를 근거로 모방을 예술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갑니다. 해겔은 예술을 단지 모방으로 규정한다면 지금 계속 모방을 해서 얘기하는 거야. 대상의 외형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중시되어 모방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간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대. 그럼 핵심은 뭐야? 본질적 고려가 간과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본질적 고려라는 건 뭐야? 외형에 대한 모사가 중시되는 게 잘못된 거래. 그럼 반대로 가면 뭐야? 내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럼 본질적 고려는 뭐야? 내면에 대해서 하는 고려가 본질적 고려인 거야. 그죠? 그는 이러한 경우 미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고려가 사라질 수가 있어 모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나 대상이 지니는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논의가 예술과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여겼대. 그러니까 모방할 가치 또는 아름다움 자체, 누가 봐도 외형에 대한 관심이 보나마나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뭔가 추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곧 본질적 고려인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에 멈추면은 곧 이런 철학적 논리들은 예술과 관련성이 없는 걸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은 뭐야? 철학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해겔은 이렇게 예술이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생략한 채 예술의 과제가 임의로 선택된 대상을 정확히 모방하는 일에 그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를 중시하는 데에 그친다면 예술은 흥미를 유발하는 유희, 이거 아까 안문안에만 나온 얘기죠. 유희에 그친다. 예술은 그는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해내는 문화적 형식이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봤대.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걸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표현해내야 하고요. 정신적 자산이래. 그럼 해겔이 생각하는 예술은 뭐야? 구체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철학적인, 사상, 문화 같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철학적 고찰은 본질적 고려인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문장에 나온 본질적 고려가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철학적 고찰과 같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첫 문장에서 본질적 고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거지. 왜냐면 감이 안 오잖아. 근데 마지막 줄에 나오는 철학적 고찰이란 말을 보고 그럼 적어도 이거는 겉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내면 철학, 사상, 문화에 대한 거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중간에 하지만 해겔은
이렇게 예술이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 이것도 곧 뭐예요? 철학적 고찰과 연결되는 물음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철학적 고찰로 연결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해겔이 주장하는 모방론의 단점은 뭐다? 본질적 고려를 간과하는 것. 그럼 예술은 어떻게 해야 한다? 본질적 고려를 해야 한다. 본질적 고려는 다른 말로 철학적인 고찰. 그래서 본질에 대한 물음, 질문 이런 거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자, 그 다음 셋째로 갑니다. 세 번째 주장이죠. 마지막입니다. 해겔은 모방론의 타당성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대. 그럼 마지막은 뭐야? 모방론의 적용 범위에 대한 지적이야. 그렇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게 세 번째 문제점. 그쵸? 그는 회화, 그림이죠. 조각처럼 자연을 모델로 삼는 예술 분야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모방론의 타당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야인 거지. 여기까지 인정한다는 거야. 그쵸? 그렇지만 자연에 대한 모방을 하는 관점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없는 분야를 가리키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고 보았대. 예를 들어 모방의 원리를 건축이나 문학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여러 조건이 붙어서 그 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대. 그럼 그 제한되는 예시가 뭐야? 건축 문학 분야인 거야. 그쵸? 해겔은 이러한 경우 여러 조건을 붙여 모방의 원리를 적용하더라도 건축에 드러난 숭고함이나 문학 작품에 드러난 고통, 슬픔과 같은 심리적 상태. 자, 그럼 숭고함,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야. 내면적인 것들이고요. 추상적인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 원형을 찾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즉 해겔이 생각하는 모방보다 외형만 따라가는 거라는 걸 지금 상문단 내내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해겔이 생각하는 예술은 내면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방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는 내면의 감정이나 사상처럼 모방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을 표현한 작품들도 예술에서 중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예술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표현하는 모방은 한계가 있다라고 상문단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쯤 왔으면 우리가 해겔의 주장을 내적,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모방. 그래서 그 범위까지는 모방론을 인정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적인 분야는 할 수가 없으므로 모방론의 한계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결론으로 가야겠죠. 해겔은 예술이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과 인간이 중시하는 정신적 가치를 명확하게 나누네. 정신적 가치. 그럼 이거와 대조되는 말은 뭐야? 물질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정신적 가치와 같이 쓸 수 있는 말은 뭐야? 내적 가치, 내면적 가치 이런 거야. 그럼 그거랑 대조되는 말은 또 뭐야? 외적 가치, 외형적 가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런 것들을 감각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이래. 개별의 반대말은 뭐야? 보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개별, 특수의 반대말은 보편이야. 이거 아까 누가 얘기했던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야. 지금 다 반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은 자연이라는 외형을 똑같이 모방하고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해겔은 정신적인 가치, 즉 내면적 가치를 개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반대로 돌아가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보았기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예술을 모방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비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외적인 형상으로부터 탄생한 자연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외적인 현상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한 예술미라는 점을 강조했대. 즉 외적인 형상은 X고요. 정신은 동그라미인 거죠. 그쵸? 자연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외형적 모방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했죠. 자연에 대한 모방만으로는
예술의 본질을 형성하는 정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대. 그럼 예술의 본질은 뭐야? 정신이야. 그쵸? 정신의 표현은 모방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서 나왔던 첫째, 둘째, 셋째를 싹 다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대 이후, 그럼 또 문제야. 해결 이후겠죠? 인간의 주관, 창조적 능력과 개성적 표현이 예술적 자유로 점점 더 강조되고 상상력의 발휘가 예술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면서 예술을 단순히 자연의 모방으로 규정하는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됐대. 즉 예술적 자유, 창조, 개성, 주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단순 모방은 개별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니까 당연히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예술가들의 예술적 자유를 중시한 해겔의 입장이 현대에서도 설득력을 지닌다는 점은 그의 이론이 지닌 가치를 보여준대. 즉, 맨 앞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근대의 해겔 그리고 현대에서 그의 이론이 갖는 의의까지 해서 쭉 시간 순으로 쓴 글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1분단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들과 그 이후에 쭉 나오는 해겔의 주장들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대조가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리가 대조되는 개념들의 중요성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미적 이론, 미학 이론은 굉장히 수능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모의고사 수능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히 해겔 단골입니다. 해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맨날 나와요. 미적 이론으로, 미학 이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해겔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습득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해겔에 대한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나중에 보게 될 테니까 이 지문에서의 해겔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개요서 한번 짜볼게요. 개요 한번 짜볼게요. 구조도는 9페이지에 여러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혹시나 읽으면서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밑에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독해의 시작은 영어랑 똑같아요.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도 그리는 거 약 5분 정도 드릴 겁니다. 틀린 구조도는 없어요, 여러분.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전개 방식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라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글은 첫문단에서부터 물음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 물음은 뭐야? 예술에 대한 질문이야.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애초에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였죠. 예술은 어떤 활동인가? 즉 예술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고 요거에 대한 답변이 등장해야 하는데 이 답변들이 지금 시간 순으로 쭉 나열되고 있는 지문 이렇게 정리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요 답변의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보통 고대라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때가 한 고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보통 고대라고 칩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모방론이죠. 그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모방론이 첫 번째 답변이라고 보셔야겠네. 그래서 모방론에 대한 설명이 1문단에 쭉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방론이라는 건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을 모방해야 하는 거고요. 자연을 모방하기 때문에 어때? 우리가 보는 자연과 똑같잖아. 그래서 누구나 다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자연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개연성과 보편성을 지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게 1문단에 나오는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답은 첫 번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요. 1문단 마지막쯤에 갑자기 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헤겔이야.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야? 근대 사람이야.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면서 시간의 흐름이구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론이 바뀌는 방식도 이론이 전환되는 방식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 이 사람은 딱히 주장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모방론 비판이야 그냥. 자, 그러면은 모방론을 비판하겠다라는 거는 모방론에 사실상 반대되는 말을 하겠다라는 거야. 물론 일부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대부분은 반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기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또는 근대가 오기 전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통념이었고, 그치? 헤겔의 주장은 그 통념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에서 비문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식, 통념에 대한 반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반박.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모방론 비판은 간단하게 딱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모방론 비판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와있니? 여기서 핵심은 뭐야? 표현 수단의 한계, 그치? 표현 수단이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간과하는 거지. 본질적인 고려를 간과하는 거라고 했어. 그쵸? 본질적 고려의 간과야. 그럼 세 번째는 뭐였을까? 그래, 모방론 진짜 많이 봐줘서 일부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즉, 범위의 한계가 있다 그랬지. 적용 범위의 제한성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모방론을 비판하는
있잖아, 그치? 비판이라는 거는 그 이론에 대한 단점을 부각하는 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판은 모방론의 한계를 말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방론의 한계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건 뭐야?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마지막 문제에 나오잖아, 첫 줄에. 그쵸? 예술은 정신적 가치를 개별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는 이 앞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묘사하는 거? 외형을 묘사하는 것을 반박하고 예술이라는 거는 외형 묘사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철학적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모방론은 외형적 또는 외면적이죠. 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물질적, 즉 겉으로 드러나는 거, 구체적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모방론이야. 이렇게 되는 거, 이것만 모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 말고 뭐 해라? 반대로 가자는 거야. 내면적, 내적, 정신적, 추상적, 이런 단어로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예술이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자연 모방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외적인 걸 묘사하는 거잖아, 그치? 외적 모방이죠. 반대로 가면 뭐예요? 내적 모방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내적인 거, 그쵸? 그리고 보편적인 거의 반대, 개별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원래 개연성의 반대는 우연성이긴 한데 원래 개별적인 걸 가지고 우연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 우리 이거 드라마, 포스트 드라마 연구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런 대조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주장함으로써 예술은 결국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건 뭐야? 예술가의 자유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술가의 자유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현대까지 의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의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의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향력,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보기 문제 중에 포토리얼리즘이랑 하이퍼리얼리즘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포토리얼리즘은 여기 가까워요. 이해해주세요, 미리. 그래서 포토리얼리즘의 예시는 이쪽에 속하는 거야. 왜냐? 이거는 외형을 모사하는 거에 그쳐요. 근데 뒤에 나오는 하이퍼리얼리즘은 맥락 또는 내면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의 주장이 조금 더 가까워. 그러면은 헤겔의 입장에서는 포토리얼리즘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헤겔의 입장에서 하이퍼리얼리즘은 자신의 의견과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리하고 있다가 문제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돼요, 여러분.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쓴 거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쉬었다가 우리 뒤에 들어가겠습니다.